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테이터를 이용한 응용 계량 경제학의 제2부 제1장 최소자생법에 대해서 이론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최소자생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경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인과관계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종속변수, Dependent Variable, 보통 Y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독립변수, Independent Variable, 보통 X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결정을 하고 또 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어떠한 관계로 맺어져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적절한 함수 형태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자생법이라고 하는 것에는 바로 회귀, 리그레션 분석을 하게 되고 회귀 분석에는 항상 인과관계가 있게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귀 분석에서는 항상 원인과 효과, cause and effect를 규명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경제 통계들, 비단 경제 통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이러한 경제 통계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특별한 이론적 근거 없이 또는 사전적 믿음과 관계없이 아주 밀접한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수들을 이용을 해서 회귀 분석의 결과가 보여주는 인과관계는 허구적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허구적 회귀 또는 가성회귀, 스푸리어스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직면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회귀 분석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모회귀 함수를 정의하는 겁니다. 이 모회귀 함수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일반적인 함수 형태로 정의를 할 때에는 이론적 근거를 가진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인과관계를 막연한 수학적 관계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일반적인 함수 형태로부터 계량 경제학 모형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아주 구체적인 형태의 함수 형태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모회귀 함수, Population Regression Function, PRF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변수 값에서 하나의 관측치가 아닌 여러 개의 종속변수 값들이 관측이 될 때 이런 여러 개의 종속변수의 평균값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러한 가설적인 관계를 바로 모회귀 함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x1, x2, x3, x4가 주어졌을 때 y의 기대치, y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이것을 모회귀 함수라고 하고 베타 제로는 상수항, 컨스턴트 텀이라고 하고 베타 i 이런 것들은 다른 변수가 일정할 때 특정한 독립 변수의 변화에 대한 종속 변수의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편기울기, 파셜 슬로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확률적인 모회귀 함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모 집단에는 특정 값의 독립 변수에 대해서 여러 개의 종속 변수 값이 있기 때문에 특정 독립 변수 값에 해당되는 종속 변수의 평균치를 연결을 하면은 바로 모회귀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 회귀 분석을 한다는 것은 바로 모회귀 함수에 존재하는 그런 모회귀 함수가 존재하는 이러한 모집단에서 일부 자료를 이렇게 추출을 해서 모회귀 함수에 있는 모수를 짐작하는 겁니다. 바로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이런 절차를 이용을 해서 모집단으로부터 일부를 추출을 해서 모회귀 함수의 모수를 짐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독립변수에는 관측치마다 오차, 에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때 바로 이 오차항을 함수에 반영한 이러한 함수를 바로 확률적인 모회귀 함수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Stochastic Population Regression Function이라고 해서 SPRF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그런 모회귀 함수에서 오차항 UI라는 것이 부가가 됨으로써 이 함수는 바로 확률적인 모회귀 함수가 된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확률적인 모회귀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포함이 된 바로 이 오차항, Stochastic
에러 텀 또는 랜덤 에러 텀, 간단하게 에러 텀이라고도 이렇게 하는 오차항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오차항이 포함되는 그 이유는 종속 변수를 설명하기 위해 포함되어야 될 설명 변수 가운데 일부가 누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누락된 변수가 오차항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간주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변수를 아주 구체적인 경제 그 주체들의 하위 단위에서부터 자료를 집계해서 애그리게이션 했을 때 이때에 또 오차가 개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통계가 집계된 자료일 때 오차항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는 모형 설정 오류, 특히 이 시차 변수가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의 데이터 값이 사용될 경우 이런 것들, 이런 모형 설정이 잘못되었을 때에도 이것들이 잘못 설정된 요인들이 오차항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는 비선형 함수인데도 불구하고 선형 함수를 했다든지, 선형 함수인데도 불구하고 비선형 함수로 이렇게 함수를 설정을 했을 때 역시 모형 설정 오류가 있게 되고, 이때에는 그러한 잘못된 점들이 오차항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특정한 경제 변수를 정의를 했는데 이것이 이 변수가 회귀 분석에 사용될 때 정확한 개념의 그러한 변수가 아닐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 측정 오차의 문제, 매저먼트 에러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를 합해서 오차항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차항을 모회귀 함수에 포함을 시킴으로 인해서 확률적 모회귀 함수가 되고, 이로부터 이제 우리가 표본을 추출을 해서 표본 회귀 함수를 회귀 분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특히 고전적 최소 자승법이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짐작을 하게 되는, 그래서 모회귀 함수를 도표로 그려보게 되면 특정한 x 값에서 y 값이 여러 개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모 집단에는. 그래서 회귀 함수를, 확률적인 모회귀 함수를 이렇게 정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어진 x값에서 종속 변수의 평균이 지나가는 이러한 회귀선, 모회귀선을 바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존재하는 이런 모 집단으로부터 이번에는 일부 표본을 추출을 했다고 할 경우에 x값 이 수준에서 하나가 추출이 되고, 여기에서 두 개가 추출이 되고, 여기에서 하나가 추출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모 집단으로부터 일부가 표본으로 추출되었기 때문에 표본으로 추출된 데에서부터 평균을, 종속 변수의 평균을 이어서 모회귀 함수를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무의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입된 방법이 바로 최소 자승법이 됩니다. 자, 최소 자승법을 통해서 추정된 파라미터는 보통 베타 위에 헤트, 모자를 씌워서 헤트라는 이런 표기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표본으로 추출된 yi 값은 추정된 파라미터와 그때 당시의 독립변수 그리고 잔차항에 의해서 설명이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확률적 모회귀 함수에 도입한 오차항 ui를 오차항 에러 텀이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표본 회귀 함수로 추정을 하고 난 뒤에 존재하게 되는 오차 부분은 잔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잔차, 리시주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혹 어떤 책에는 오차항과 잔차항 이것들을 구분을 하지 않고 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엄밀하게 모회귀 함수에 도입된 ui는 오차항, 그리고 표본 회귀 함수에서 이렇게 정의된 이 i는 잔차, 리시주얼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통과하는 회귀선은 yi의 헤트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고, fitted value, 적합된 값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회귀 함수와 표본 회귀 함수, 모회귀 함수에서 존재하는 이러한 상수항과 기울기를 나타내는 바로 파라미터를 일부 표본을 추출을 해서 최소 자승법이라는 방법론을 이용을 해서 이 선을 모회귀선의 선으로 짐작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 변수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회귀선을 최소 자승법으로 추정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사용하는 회귀라는 말, 리그레션이라는 말이 두 변수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데 왜 리그레션,
회귀한다는 이런 말을 사용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과거 이 프란시스 갤톤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리그레션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사람은 공교롭게도 부모의 키와 그 자식의 키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X축에는 부모의 키, Y축에는 자식의 키, 이렇게 해서 점을 찍어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큰 부모 하에서는 자식들 역시 큰 키의 자식들이 태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의 키는 부모보다는 작더라. 그 다음에 키가 작은 부모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역시 키가 작은 자식들이 태어나기는 하지만 부모보다는 키가 크더라. 이것이 뭘까? 프란시스 갤톤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종족의 키가 평균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종의 이 평균 키로 자식들의 키들이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돌아간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리그레스, 회귀한다 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된 겁니다. 물론 프란시스 갤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방금 내가 설명드린 대로 종속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이렇게 이해하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큰 키의 부모 밑에서는 큰 키의 아들들이 태어나지만, 아들, 딸들이 태어나지만 부모보다는 키가 작고, 키가 작은 부모한테는 작은 키의 자식들이 태어나기는 하지만 부모보다 크더라. 그래서 자식들의 키는 인간이라는 종의 평균으로 되돌아가는 이러한 경향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인간이라는 이런 종에 있어서 키가 이런 회귀하는 현상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간주를 하게 되면 키가 커지는 인간은 계속 커지게 되어서 길인 만큼 커지게 될 거예요. 키가 작은 사람으로부터 태어나는 자식들이 계속 작은 자식들이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는 아주 작은 이런 생쥐만한 이런 인간도 존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종의 평균으로 키가 되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러한 종속변수, 독립변수의 인과관계를 회귀 분석을 할 때 사용되는 고전적인 최소자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으로부터 표본 회귀 함수를 추정하기 위한 이런 방법인데, 아까 얘기했던 잔차의 자성합을 최소로 하는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미니마이즈 잔차 자성합, 아까 얘기했던 UI가 아닌 잔차 리시주얼의 모든 I의 잔차의 제곱을 합한 잔차 자성합, 이거는 다시 수식으로 쓰게 되면 이런 것이 되고, 보다 구체적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미니마이즈 이 식을 최소로 하는 베타 제로와 베타 1을 추정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작을 하면서 배운 극대화, 극소화라는 조건, 그것이 뭐냐면 이 목적 함수를 파라미터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 다음에 그것을 제로로 놓고 그것을 해를 구하면 됩니다.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파라미터는 베타 제로와 베타 1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미분을, 이 식을 베타 제로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베타 1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두 개의 최소화를 위한 조건이 얻어지게 됩니다. 이 조건을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노멀 이퀘이션, 정규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풀어야 될 파라미터는 베타 제로, 베타 1, 방정식의 수는 두 개이기 때문에 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해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베타 1 헤트, 이러한 수식으로 표현되는 기울기의 추정치가 되겠고, 베타 제로 헤트는 바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상수항의 추정치가 됩니다. 그래서 잔차의 자성합을 최소로 하는 상수항과 기울기를 구해서 모집단의 상수항과 기울기를 짐작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회귀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추정된 회귀 계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들을 살펴봅니다. 추정된 기울기, 슬로프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일 때는 정의 충격, 마이너스일 때는 부의 충격을 나타내고, 크기가 클 때에는 영향력을 크게 영향력의 크기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울기, 파라미터의
크기는 영향력의 방향과 강도를 표시를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타 제로 추정치는 우리가 상수항, 컨스턴트 텀이라고 하는데, 이 상수항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의 모든 값들이 제로일 때에 y에 피티드 된 값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분석에 있어서 모든 독립변수가 0일 경우는 거의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수항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을 할 때는 간혹 사용되는 자료의 단위가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단위가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기울기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강도의 크기를 비교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서로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그 효과를 비교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는 모든 회귀 분석에 사용되는 모든 변수들을 표준화, 스탠더다이즈해서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때 얻어지는 계수가 표준화 계수입니다. 표준화 계수. 이 표준화 계수의 의미는 다른 변수가 일정할 때 독립 변수의 1표준 편차의 변화에 대한 종속 변수의 표준 편차의 변화를 나타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가 서로 상이한 변수들의 효과를 직접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계수를 표준화 계수 또는 베타 코에피션트, 베타 계수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스테이트에 있어서는 간단한 옵션만 하나만 부여를 하게 되면 바로 이 표준화 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귀 분석을 할 때 항상 언급을 하는 것이 바로 적합도, 굿니스 오브 핏이라고 하는 이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회귀 분석 결과가 얼마나 자료의 특성을 잘 반영해 주는지 이것을 나타내는데, 구체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종속 변수 값의 변이를 모형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과 오차에 의해서 설명되는 두 부분으로 나눈 다음에 모형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이 얼마나 높으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근데 간혹 이 종속 변수가 추가되면은 바로 이 적합도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독립변수의 수가 서로 다른 모형이 얼마나 어느 것이 더 적합도가 우수하냐 이런 것을 비교할 때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자유도를 감안을 해서 이 적합도를 구하게 되는데, 그런 적합도를 자유도로 조정된 R 스퀘어, 조정된 R 스퀘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합도는 약자로 R 스퀘어, 결정계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간단하게 R 스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조정된 R 스퀘어는 R 바의 스퀘어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수식으로 이렇게 수식과 도표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y의 변이는 평균에서부터의 y의 변이는 회귀 모형에 의해서 설명된 부분과 오차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거를 모든 관측치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수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런 수식들을 각 텀을 자성합을 구하게 되면 이러한 기호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변동 total sum of squares는 그 residual sum of squares와 explained sum of squares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R 스퀘어는 total sum of squares 가운데에서 explained sum of squares가 차지하는 비중, 다시 말하면 y의 총변동 가운데 모형에 의해서 설명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R 스퀘어로 정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기초 통계학에서 배운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산 분석이라는 것이 계량 경제학에서 여러 부분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잘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adjusted R square라고 하는 것은 추정된 파라미터의 수 P를 이용을 해서 조정을 해준 이러한 적합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귀 분석과 관련된 고전적 최소자성법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